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DSB 연구실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인 김수빈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인포머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올해 발표된 논문으로 트리플 AI 학회에서 아웃스탠딩 페이퍼 어워드를 수상한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인포머 논문에서는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롱 시퀀스의 시계열 예측을 수행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합니다. 특히나 본 논문에서 다루는 트랜스포머의 롱 시퀀스 인풋, 타겟에 따른 모델의 효율성, 효과성 문제는 NLP에서도 본래 자주 거론되던 문제였는데 인포머 모델은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연산 컴플렉시티를 낮추면서도 효과적이고 빠르게 예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을 적용한 모델입니다. 그 방법론으로는 다음에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각 방법은 아래 아키텍처 그림에 제가 네모로 표시해둔 것에 색깔별로 대응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트로덕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예측을 위한 딥러닝 모델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인 RNN 기반, CNN 기반, 어텐션 기반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RNN 기반 모델은 시계열 데이터에 적용된 딥러닝 모델 중에서 가장 고전적인 접근 방법이고 현재 시점의 데이터가 이전 시점의 데이터에 영향을 받는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상 순환신경망인 RNN 동작 방식과 부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RNN의 경우에는 깊은 신경망에 대해 학습 과정에서 기울기가 소실되어서 학습이 잘 진행되지 않는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있고 만약 시점 간의 간격이 커진다면 멀리 떨어진 과거 시점 정보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장기 의존성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CNN 기반 모델입니다. CNN은 흔히 컴퓨터 비전 분야의 필수적인 아키텍처인데 이는 신호 및 시계열 데이터 모델링에도 응용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시간 순서에 따라 특정 필터를 적용함으로써 과거와 현재 정보의 관계를 파악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CNN을 시계열 데이터에 적용할 때의 문제점은 과거와 현재 시점 정보가 타임 인베리언트한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타임 스텝이 달라도 동일한 필터로 각 시점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이 필터를 직접 튜닝해줘야 되고 필터 안에서 로컬한 디펜던시만 파악하게 되기 때문에 역시 장기 의존성 문제가 존재합니다. 다음은 어텐션 기반 모델인데요. 기존 RNN의 어텐션을 결합한 모델들도 존재하지만 어텐션만을 기반으로 한 대표 모델로는 자연어 처리 분야의 소타 모델들의 근간이 되는 트랜스포머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서로 다른 시점의 정보들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어텐션 스코어를 부여하여 활용하고자 한 모델이며 현재 RNN 기반 모델의 성능을 많은 분야에서 뛰어넘고 있습니다. 특히 트랜스포머는 RNN이나 CNN 대비 오늘 다룰 태스크와 가장 관련이 있는 롱 레인지 디펜던시를 학습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에까지는 시계열 예측에 사용되는 딥러닝 기본 아키텍처를 살펴보았고 지금부터는 시계열 예측과 관련된 메인 태스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계열 예측 태스크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바로 숏 시퀀스 예측 문제랑 롱 시퀀스 예측 문제입니다. 왼쪽 그림은 이 두 개의 개념의 차이를 시각화한 것으로 말 그대로 숏은 짧은 기간만 예측을 하는 것이고 롱은 상대적으로 긴 기간을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예측해야 할 시퀀스 길이에 따른 MSE 스코어와 인퍼런스 스피드를 비교하고 있는 그림인데 예측 길이가 48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MSE 값이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초당 예측 길이로 인퍼런스 스피드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값이 가파르게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아서 초당 예측할 수 있는 길이가 점점 짧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시퀀스의 길이가 늘어날수록 추론 속도가 매우 느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논문에서 다루는 메인 태스크인 장기 시계열 예측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롱 시퀀스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은 장기 시계열 예측을 뜻하며 본 논문에서는 이를 LSTF라고 줄여서 정의합니다. 저 역시 이 이후의 발표에서 LSTF라고 줄여서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LSTF의 주요 과제는 긴 길이의 인풋과 타겟에 대한 프레딕션 캐패시티,
즉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측 성능 향상을 위해서 딥러닝 모델에 필요한 것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Long Range Alignment 능력이고, 둘째는 에피션시 측면인 긴 시퀀스 입력 및 출력에 대한 효율적인 연산 능력입니다. 앞서서 제가 시기열 예측을 수행하는 주요 딥러닝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중 최근 딥러닝 모델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모델인 트랜스포머 구조는 A 조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 네트워크 대비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은 기존의 리커런트나 컨볼루션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어텐션 메커니즘만을 사용하는 구조를 지니면서 RNN 모델 대비 롱 레인지 디펜던시를 잘 포착하며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은 B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L 랭스를 가진 인풋 아웃풋에 대해서 L 쿼드라틱한 연산, 그리고 L 쿼드라틱한 메모리의 사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 쿼드라틱한 연산은 짧은 길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인할 수가 있지만 롱 시퀀스의 경우에는 주요 바틀넥으로서 보다 크리티컬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LSTF를 수행하기 위한 트랜스포머 활용 방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롱 레인지 디펜던시의 장점을 유지하고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의 연산, 메모리, 속도 측면의 효율성을 개선해서 프로젝션 캐패시티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논문의 핵심 개념과 관련된 related work입니다. 아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셀프 어텐션은 트랜스포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이 두 가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셀프 어텐션은 컴플렉시티가 비고 노테이션으로 t제곱 곱하기 d만큼 소요가 되는데 여기서 문장 길이인 t 값이 증가를 하면 그 연산 목잡도는 쿼드라틱한 속도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인풋에 대한 어떠한 스트럭처럴 바이어스가 없다는 것인데 이 말은 인풋이 그냥 단순히 어떠한 시퀀스의 형태로 들어오기만 하면 셀프 어텐션 계산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모든 인풋 시퀀스 토큰들에 대해서 다 셀프 어텐션을 계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의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하기 위한 발전은 아래와 같고 아래 제시된 것처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어텐션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스파스 어텐션이 인포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이 속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스파스 어텐션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 짚고 본 논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스파스 어텐션 부분의 자료는 이번 여름에 저희 연구실에서 몇몇 연구원들과 진행한 트랜스포머 서베이 스터디에서 윤은상 석사과정이 제작한 발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컴플렉시티 계산 결과가 왜 이렇게 t제곱 곱하기 d가 되는지는 아래 김명석 석사과정이 진행한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스파스 어텐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전 연구자들이 바닐라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매트릭스는 사실상 스파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스파스하다라는 것은 행렬의 대부분의 값이 0인 것을 의미를 하는데 즉 쿼리와 키 간의 어텐션 스코어가 높게 잡히는 부분은 소수이고 대부분의 스코어 값이 0에 수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어텐션이 학습된 후에는 결과적으로 내가 주목해야 할 대상만 유효하게 사용이 되고 다른 0에 수렴하는 어텐션 값들은 여전히 어텐션이 계산이 되지만 결국 어떠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즉 이는 메모리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인 낭비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어떠한 스트럭처럴 바이어스를 부여해서 쿼리 키 페어의 개수를 제한해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트럭처럴 바이어스는 모든 쿼리와 키 페어 중에서 어떤 페어만을 계산을 할지 정해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준 또는 가정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7월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스파스 어텐션을 수행하고자 하는 논문이 나왔고 오른쪽 그림처럼 각자 나름의 스트럭처럴 바이어스 또 기준을 통해서 필요한 어텐션만을 계산하고자 하였습니다.
스파스 어텐션을 제안한 논문들의 공통 주장을 살펴보면 문장이 길어질수록 어텐션에 필요한 비용이 크므로 이 쿼드라틱한 증가 속도를 이상적으로는 리니어하게 혹은 리니어에 가깝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롱 레인지 디펜던시 측면에서 적당히 짧은 문장에 대해서는 트랜스포머가 좋을 수 있어도 긴 문장에는 위의 코스트 문제처럼 트랜스포머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말하며 글로벌 어텐션 등의 기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스파스 어텐션으로 인한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효과는 일반적으로 트랜스포머가 받는 512개의 토큰보다 더 긴 문장을 인풋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 더 긴 문장을 활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서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특히 이제 NLP 쪽에서는 긴 문장을 받는 QA나 문서 요약 태스크에서 이런 어텐션을 활용하는 쪽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일 주제인 시계열 예측의 관점에서 이 스파스 어텐션이 좋은 점은 바로 더 긴 시퀀스를 받아서 그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더 긴 시퀀스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계열 예측을 위해서 스파스 어텐션을 제안한 대표적인 논문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 다음에 논문 제목으로 2019년도에 닙스에서 발표된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인포머처럼 시계열 예측에서 롱 시퀀스에 대한 트랜스포머의 바틀렉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고, 다음과 같이 로그 스파스 셀프 어텐션이라는 방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는 오른쪽 상단의 예시 정도만 가볍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다음과 같이 한 시점을 예측하기 위해서 특정한 규칙, 여기서는 1, 2, 4, 8, 16 이런 순서로 토큰을 뽑아서 어텐션을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파스 어텐션이란 일정 기준에 따라서 일부의 쿼리 키 페어를 가지고 어텐션을 계산을 해서 메모리와 연산 효율을 높이고자 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이어서 발표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은 앞서 다 설명을 했고 본격적으로 논문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머에서 저자가 던진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기존의 트랜스포머 모델을 연산, 메모리 구조적 측면에서 효율적이게 향상을 시키면서도 높은 예측 성능은 유지할 수는 없을까입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이미 설명을 드린 것처럼 본 논문에서는 트랜스포머의 한계점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각 레이어별 어텐션 내적 연산의 시간 복잡도와 메모리 사용량이 쿼드라틱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보통 트랜스포머에서는 여러 개의 스택된 레이어, 인코더, 디코더 레이어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j-개의 스태킹 레이어를 고려하면 총 메모리 사용량은 L제곱에서 그 레이어 수인 j배만큼 증가를 하게 되고 이는 롱 시퀀스 인풋에 따른 모델의 스케일러블리티 한계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코더 측면에서 인퍼런스 속도를 한계점으로 짚고 있는데 바닐라 트랜스포머의 다이나믹 디코딩 방식은 인퍼런스 단계에서 스텝 바이 스텝 디코딩을 수행을 하게 되므로 RNN만큼의 느린 속도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다이나믹 디코딩이란 제가 다른 논문을 참고해본 바로는 인포머 논문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로 RNN과 같은 오토 리그레시브한 스텝 바이 스텝 디코딩 방식을 의미합니다. 다음 보이는 그림처럼 인퍼런스 수행 과정에서 첫 번째 스텝에는 첫 번째 토큰을 예측을 하고 다음 토큰의 예측에서는 이 첫 번째 토큰의 아웃풋을 받아서 예측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총 10개의 토큰을 예측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 과정이 10번 반복되어야 한다는 그런 방식을 다이나믹 디코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논문에서 정리한 트랜스포머의 한계점을 요약을 해보면 왼쪽 그림처럼 요약을 할 수가 있고 크게 셀프 어텐션 측면이랑 디코더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한 연구가 존재를 하는데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셀프 어텐션의 효율성 측면을 개선하고자 한 연구가 다수였습니다. 첫째로는 휴리스틱한 방법론. 여기서 이제 휴리스틱이라고 하면 연구자가 직접 직관적인 어떤 통찰에 의해서 제안한 쿼리 키 페어를 선택하는 일정한 규칙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휴리스틱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셀프 어텐션의 복잡도를 줄인 스파스 트랜스포머,
로그 스파스 트랜스포머, 그리고 롱포머 등이 있는데 이 논문들의 공통점은 오직 1번의 한계점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LSH라는 기법을 써서 복잡도를 줄인 메모리 효율을 계산한 리포머라는 논문이 있는데 이 리포머는 극단적으로 긴 시퀀스에만 특화되어 있다고 본 논문에서는 지적합니다. 이 리포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에 작년에 김정희 석사과정이 발표한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린포머라는 논문이 있는데 이는 선형 복잡도를 가지는 어텐션 기법을 제안을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어텐션 스코어를 어떠한 커널 펑션으로 작용하는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 커널 펑션 자체가 현실 세계의 롱 시퀀스까지 다 포괄할 수 있도록 일반화하여 고정하기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한계점을 정리를 해보면 모두 다 연산의 비효율성 문제인 그런 한계점 1번에 대해서만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고 현실적인 LSTF 문제의 관점에서 한계점 2번과 3번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1번, 2번, 3번 모든 한계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인포머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으며 핵심 키워드로 설명을 드리면 인포머는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프로브스 퍼스트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셀프 어텐션 디스틸링 오퍼레이션이라는 기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제너레이티브 스타일 디코더를 새롭게 제안을 해서 최종적으로 트랜스포머의 한계점이었던 셀프 어텐션 측면과 디코더 측면 모두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각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그 전에 모델 구조 이해에 필요한 기초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문에서는 LSTF 문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롱 시퀀스의 기준은 아웃풋 랭스의 길이가 선행 연구들보다 길 때, 보통 48보다 길 때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머는 단별량, 다별량 모두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인 만큼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취하는데 흔히 시계열 예측에 사용되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처럼 인코더 단에는 과거에 누적된 일정 길이의 정보를 인풋으로 받고 있고 그 이후의 시점에 대해서 디코더가 이렇게 예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포머는 아까 말씀드린 스텝 바이 스텝의 다이나믹 디코딩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포워드 스텝만으로 예측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포머에 들어가는 인풋 구조입니다. 인포머에서는 아래와 같은 그림의 인풋 구성을 유니폼 인풋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글로벌한 시간 정보랑 로컬한 시간 정보를 모두 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논문에서 스칼라라고 칭하는 임베딩 부분이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시계열 데이터의 인풋을 특정한 어떤 D모델의 차원으로 프로젝션 시킨 값입니다. 그리고 로컬 타임 스탬프라는 것은 일반적인 트랜스포머의 포지셔널 인코딩 방식인 고정 위치 값을 사용을 한 것이고 다음으로 글로벌 타임 스탬프라는 것은 사용자에 따라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 또는 특정 공휴일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오른쪽 코드를 보시면 데이터셋을 구축을 할 때 직접 타임 피처를 정의를 하고 해당하는 피처를 구축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델을 설명을 할 때 데이터가 모델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인풋과 타겟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말씀드릴 것이고 이 예를 바탕으로 계속 이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포머의 인풋으로는 특정 시퀀스의 길이만큼의 인풋이 앞서 말씀드린 스칼라와 스탬프 임베딩 값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디코더의 인풋으로는 논문에서 스타트 토큰이라고 칭하는 일정 길이의 인코더 인풋 데이터를 넣어주고 예측해야 하는 부분의 값은 0으로 패딩하여 구성을 합니다. 이때 이제 스칼라 부분은 0으로 패딩이 되지만 스탬프 정보는 그 시점에 맞춰서 값이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코더의 인풋의 스타트 토큰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실 수가 있듯이 인코더 뒷부분의 일정 길이만큼을 그대로 떼서 디코더의 인풋으로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96개의 시점 중에서 48개의 지점을 지정을 해서 디코더에 그대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8개의 시점과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길이인 24개의 길이만큼 패딩을 해서 최종 디코더 인풋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풋을 바탕으로 저희는 실질적으로 예측해야 하는 24개를 잘 맞출 수 있도록 학습이 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법론을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논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스퍼스 어텐션 부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트랜스포머의 스케일더 프로덕트 어텐션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이는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정의된 수식인데 위 수식을 쿼리 키 밸류라는 매트릭스의 i번째 행 벡터를 의미하는 qi, ki, vi로 자세하게 쪼개어 본다면 i번째 쿼리에 대한 어텐션은 커널 스무더라는 걸 활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수식이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커널 스무더라는 것은 쿼리와 키의 내적을 근사하는 하나의 함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수식을 보면 쿼리 i 하나에 대한 소프트맥스 확률 값은 다음과 같이 모든 j 개의 키의 어텐션 스코어를 합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어텐션 스코어는 밸류를 가중합할 때 가중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쿼리 i에 대한 키 j의 소프트맥스 값, 이 확률 값을 따르는 밸류들의 평균이라고 다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은 서로 같은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어텐션 확률은 원래 바닐라 트랜스포머에서 모든 쿼리와 키에 대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쿼드라틱한 연산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는 결국 프레딕션 캐패시티 향상에 제약을 주게 되는데 앞서서 보셨듯이 많은 선행 연구들이 이 확률값 계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정 확률값만을 계산할 수 있는 셀렉티브한 방법론을 고안을 하거나 혹은 이 확률 자체를 근사할 수 있는 커널 펑션을 새롭게 고안을 했습니다. 인포머는 앞선 2가지 접근 방법 중에서 새로운 셀렉티브 스트래티지 전략을 고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문의 저자는 많은 선행 연구의 스파스 어텐션은 휴리스틱한 방법론을 따르고 있으며 각 헤드 모두 동일한 선택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즉, 쿼리나 키를 선택을 할 때 어떤 잠재된 실질적인 의미 혹은 역할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예시처럼 단순히 랜덤하게 혹은 일정 윈도우 구간을 정해서 한정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것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포머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를 하는데 아이디어 제안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파시티한 어텐션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꼬리가 긴 분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즉 소수의 다프로덕트 페어만이 주요 어텐션에 기여하는 높은 확률값을 갖고 다른 것들은 트리비얼한 어텐션, 즉 영향력이 낮은 어텐션을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유의미한 다프로덕트 페어를 구분해낼 것인가를 고민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를 합니다. 더미넌트한 주요 다프로덕트 페어의 분포는 유니폼 분포로부터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즉 오른쪽 그림처럼 어떤 쿼리가 다른 키들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한다면 다양한 확률값을 가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유니폼한 형태의 확률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관측한 P라는 쿼리에 대한 키의 분포가 유니폼 분포인 Q에 근사를 한다면 셀프 어텐션 스코어로서 밸류 가중합에 트리비얼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쿼리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P 분포와 Q 분포의 유사도는 중요한 쿼리를 구분해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P 분포와 Q 분포의 유사도는 KL 다이버전스로 계산을 하게 되고 이 KL 다이버전스를 앞에 어텐션 스코어를 확률로 해서 정리를 하면 아래의 수식처럼 정리가 됩니다. 이 식에서 뒤에 상수항은 제거를 하고 i번째 쿼리에 대한 스파시티 정도, 즉 중요도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mqi.k라는 것을 정의를 합니다. 이 측정 지표를 해석을 하면 m값이 높을수록 보다 다이버스한 확률값을 가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다프로덕트 페어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에서 앞쪽 헤드에 해당하는 페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선 지표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쿼리 탑 6개만을 선택을 해서 어텐션을 계산을 하는 방법을 프로브 스파스 어텐션이라고 말을 하고, 이 프로브는 저희가 확률 분포를 바탕으로 어텐션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프로브 스파스 어텐션을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정의를 하는데, 다른 건 다 똑같고 쿼리 매트릭스가 Q-바 매트릭스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이 측정 지표인 M 값을 기준으로 해서 탑 6개의 쿼리만으로 구성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 6 값은 C 곱하기 로그 Q 값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C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됩니다. 프로브 스파스 셀프 어텐션은 오직 로그 LQ만큼의 쿼리에 대해서만 다 프로덕트 연산을 수행하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로그 Q개의 쿼리와 LK만큼의 키인 LK 곱하기 로그 LQ만큼의 메모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멀티헤드 관점에서 보면 각 헤드별로 각기 다른 쿼리 키쌍을 생성하기 때문에 샘플링으로 인한 심각한 정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으실 텐데요. 결국 탑 6개의 쿼리를 추출하기 위해서 모든 쿼리 키쌍에 대해 이 M 지표값을 다 구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효율적인 연산을 위해서 비효율적인 L제곱만큼의 연산이 필수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이 M 수식을 근사할 수 있는 M 바라는 새로운 근사식을 제안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근사식을 뒷받침하기 위한 렘마1과 프로포지션 1이 사용이 됩니다. 이제 렘마1은 어느 정도 어펜딕스의 증명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프로포지션 1은 현재 제 역량으로는 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떤 포인트들을 근거로 이 근사식이 나온 것인지 제가 이해한 바까지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렘마1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 M식이 처음에 정의한 저희 i번째 쿼리에 대한 스파시티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렘마1은 이 M 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밑줄친 부분을 봐주시면 되는데, 뒤에 어펜딕스 증명에 의하면 미니멈 값은 M 수식이 컨벡스 함수임을 사용을 해서 흔히 저희가 미분해서 0으로 두고 최적화를 하는 방식으로 최저값을 도출한 것입니다. 이 상한선 값은 모든 쿼리키 이너 프로덕트 값이 최대값이라고 가정을 하고 M 수식을 정리해서 도출한 것입니다. 논문에서 이 M 값의 범위의 상한 값에서 상수항 텀인 로그 LK 부분만 제거를 해서 위에 M 수식 대신에 M 바라는 새로운 식을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맥스 값 계산도 결국 모든 쿼리키 페어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입니다.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키를 샘플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샘플링된 키를 바탕으로 중요도 M·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샘플링할 키의 개수는 하이퍼 파라미터인 C 곱하기 로그 LK 값을 사용을 하고 있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U스타 값은 탑 6개의 쿼리를 뽑기 위해 필요한 M·바 계산에 사용될 키의 샘플을 뽑기 위한 값입니다. 즉, 아래 그림처럼 쿼리 i에 대해서 M·를 계산을 할 때 샘플링된 키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쿼리 중요도 계산을 위해서 샘플링된 키를 사용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쿼리에 대해서 중요도가 계산이 되고 그것을 소팅을 해서 탑 6개의 쿼리만을 골라냅니다. 그래서 그 탑 6개의 쿼리를 바탕으로 Q-바 매트릭스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내적이 되는 것은 Q-바 매트릭스와 기존에 샘플링되지 않은 키 매트릭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이렇게 키 샘플링을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리 근거가 바로 프로포지션 1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 증명 부분을 다 소화하지 못해서 흐름 정도만 이해를 하고 제가 해석을 한 것을 공유를 드리면, 이 프로포지션 1에서 뒷받침하고자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프로포지션 1의 증명 과정을 보면 무수히 많은 이론, 정리, 그리고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 그 결과 M·바가 M을 대표할 수 있음을 보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샘플링된 키를 바탕으로 구한 쿼리 중요도 순서가 결국에
모든 키를 바탕으로 구한 쿼리 중요도 순서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 샘플링된 키를 바탕으로 스파시티 메저먼트를 계산을 하면 쿼리 중요도 순서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프로포션 1에 대한 경험적 이론적 증명을 통해서 이 제한된 m-바라는 수식이 유효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왼쪽에서 밑줄친 부분이 그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베리언스와 관련된 부분은 어펜딕스를 보시면 경험적인 증명 결과 무시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의 흐름을 정리를 하면 일부 페어를 확률 분포를 바탕으로 선별을 하고자 하였고 이 중요도를 효율적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샘플링된 키와 맥스 오퍼레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프롭스파 셀프 어텐션은 효율적이면서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쿼리로만 어텐션을 계산하는 방법론을 제안을 하였고 쿼리 중요도 측정을 위해서 필요한 연산과 셀프 어텐션 계산 모두 O(Log)L의 복잡도를 갖게 됩니다.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궁금증과 추가 해석을 해보았는데 이 맥스 오퍼레이터의 의미는 분포 차이를 극대로 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유의미한 쿼리를 잘 걸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고 왜 샘플링된 쿼리와 샘플링된 키를 내적하지 않고 모든 키와 내적을 구하는지 단순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 키 샘플링은 오직 쿼리 중요도 계산을 위해 사용된 수단일 뿐 실제 셀프 어텐션 계산에서는 중요한 토큰, 즉 중요한 쿼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퀀스의 어느 부분과 관련이 높은지 그 디테일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인포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스파스 어텐션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 이제 인코더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더는 롱 시퀀스 인풋에 대한 메모리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었고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제가 적어둔 하이퍼 파라미터는 모델 설명에 사용될 예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참고하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인코더 인베딩 구성인데요. 인코더의 인베딩으로는 다음과 같이 시간 순서에 따른 96개의 시점이 시계열 데이터로서 앞서 봤던 스칼라 값, 그리고 시간 정보인 스탬프 값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각 데이터는 인베딩 레이어에서 512의 디멘션을 갖도록 인베딩이 되고 이 두 인베딩은 서로 더해져서 최종 인코더 인풋을 구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인포머의 인코더 파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셀프 어텐션 디스틸링 부분인데요. 인코더에 들어온 인풋을 바탕으로 프롭스퍼스 어텐션을 수행을 하고 그 어텐션 아웃풋을 가지고 컨볼루션과 맥스플링을 적용을 해서 디스틸링을 수행을 합니다. 이는 어텐션 아웃풋으로부터 주요한 정보만을 추출하여 다음 레이어에 전달할 정보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자세히 예를 들어보면 우선 96 곱하기 512의 인베딩이 들어왔을 때 각 헤드별로 64개의 디멘션을 갖는 쿼리 키 밸류가 생성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64 곱하기 64의 크기의 쿼리와 키가 프로스퍼스 셀프 어텐션을 수행을 하게 되고 이 어텐션에서 탑 6개의 쿼리에 대해서만 어텐션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어텐션 매트릭스가 생기게 됩니다. 이 어텐션 매트릭스와 밸류 매트릭스가 곱해져서 최종 어텐션 아웃풋은 U 곱하기 D의 차원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개념적으로는 U 곱하기 D의 차원인데 실제 인포머 코드 구현에서는 이 U 곱하기 D 차원의 매트릭스를 원래 바닐라 어텐션의 아웃풋과 동일한 크기의 L 곱하기 D, 즉 여기서는 96 곱하기 64의 차원으로 맞춰줍니다. 이때 탑 6개 쿼리에 대한 인덱스가 따로 저장이 되었던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는 그냥 L 곱하기 D의 매트릭스로 확장시켜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코드 확인 결과 원래 이제 밸류 매트릭스의 평균값으로 이니셜라이징을 해준 뒤에 해당하는 쿼리 행만 앞서 구한 어텐션의 아웃풋으로 대체해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각 헤드, 총 8개에서 동일하게 발생을 하고 일반적인 트랜스포머처럼 컨캣되어서 다음 레이어에 사용이 됩니다.
원래 이제 96 곱하기 64의 차원으로 확장시켜주는 의미에 대해서 논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차원을 동일하게 유지를 해서 쿼리의 고유 위치 정보를 일치시켜준 다음에 아래 그림처럼 헤드별로 다양하게 뽑힌 쿼리 정보들을 합쳐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컨캣된 8개의 아웃풋은 기존 트랜스포머처럼 다시 D모델의 차원으로 프로젝션 되어서 96 곱하기 510이라는 최종 아웃풋이 생성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디스틸링이 수행이 되는데 이 96 곱하기 512의 아웃풋을 1D 컨볼루션 레이어와 맥스플링을 거치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48 곱하기 512의 차원을 만들게 됩니다. 이 과정을 매 레이어마다 반복을 해줘서 다음 레이어의 인풋은 이전 레이어의 인풋의 절반의 길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논문에 나타난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디스틸링 과정을 통해 얻는 효과는 제2개의 스태킹 레이어에 대한 메모리 사용량을 E-epsilon 곱하기 L로그 L로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는 셀프 어텐션 컴플렉시티에 해당하는 메모리 L로그 L이 E-epsilon 배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등비수열의 합을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처음에는 96, 두 번째에는 48, 세 번째에는 24 이런 식으로 2분의 1씩 컴플렉시티가 감소하는 것을 보면 결국 무한대의 레이어를 생각을 했을 때 최대 E-epsilon 배로 근사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또 하나의 트릭을 썼는데 바로 스태킹 레이어 레플리카라고 멀티 인코더를 사용한 것입니다. 인코더의 동작 방식은 동일하고 차이점은 원래 길이의 절반만큼만을 인풋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인코더별로 생성되는 아웃풋 피처 맵의 디멘션을 맞춰주기 위해서 오른쪽의 그림처럼 레이어는 하나씩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인풋은 시계열 데이터에서 가장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절반씩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인코더의 아웃풋은 컨캣되어서 최종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디코더 파트입니다. 디코더 파트 설명은 이 한 장이 다인데 정말 간단하게 논문에서 말한 대로 디코딩 과정이 하나의 포워드 스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에 FCN 레이어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트랜스포머와 다른 점은 디코더에서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을 프로브스파 셀프 어텐션으로 수행을 했다는 것이고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은 기존과 동일하게 바닐라 어텐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코더 아웃풋은 디코더 인풋과 동일하게 72개가 예측이 되지만 최종적으로 로스를 계산할 때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측을 해야 되는 24개의 시점에 대해서만 MSE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실험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단별량 장기 시계열 예측에 대한 실험 결과이고 여러 가지 실험 조건, 다양한 프레딕션 랭스에 대해서 인포머가 가장 우세한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머 플러스는 프로브스파스 어텐션을 적용하지 않은 것인데 이 프로브스파스 어텐션을 적용했을 때 대체로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별량 예측에서도 앞에 단별량과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데 논문에서 한 가지 짚어준 점이 단별량에서는 모델 간의 큰 성능 차이가 났었는데 다별량에서는 그 정도까지의 성능 차이가 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별량 예측의 특성상 애초에 모델이 피처 정보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프로젝션 캐패시티가 증가하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데이터셋 중에서 ETT-M1은 15분 단위로 예측을 수행을 하는 것이고 ETT-H1은 1시간 단위로 예측을 수행을 하는 것인데 이 측정 단위의 변화에 대해서도 인포머 모델이 강건하게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프레딕션 랭스 길이와 인코더 인풋 길이 설정 값에 따른 실험이고 실험 결과 인포머만이 모든 실험 조건에서 특히 긴 길이의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OM 없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거는 이제 인풋 길이를 변수로 한 실험이기 때문에 다른 메모리 효율성 문제는 통제하기 위해서 배치 사이즈나 헤드의 수, 디멘션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초기 세팅을 하였고 다른 설정은 단별량 예측 태스크와 동일하게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셀프 어텐션 디스틸링에 대한 실험인데요. 인포머 플러스는 아까 그냥 바닐라 어텐션을 쓴 것인데 플러스는 거기에서 디스틸링 부분을 뺀 것입니다. 디스틸링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롱 시퀀스 인풋 타겟에 대한 OOM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너러티브 스타일 디코더에 대한 실험인데 아까 말씀드린 인포머 플러스에서 인포머에서 제안한 제너러티브 스타일 디코더를 기존의 트랜스포머 디코더로 대체를 한 것이 이 아래 보이는 인포머 SS라고 표시된 것입니다. 이 표를 통해서 이 제너러티브 스타일 디코더가 예측 성능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오프셋은 예측 길이를 얼마나 더 길게 해주었느냐, 얼마나 더 더해주었느냐를 의미를 하는데 이 프로젝션 오프셋의 변화에도 강건한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포머의 학습 소요 시간과 인퍼런스 타임을 측정을 한 것인데 인포머 모델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 중에서는 가장 좋은 트레이닝 에피션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팅 시에도 훨씬 빠른 디코딩 속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이 장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를 한 것이고 결국 인포머 모델은 트랜스포머의 여러 가지 한계점 1, 2, 3번에 대해서 모든 솔루션 1, 2, 3번을 제시를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트랜스포머 모델을 제안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LSTF 문제의 관점에서 높은 예측 캐패시티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논문 리뷰는 여기까지이고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제 개인 메일을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어펜딕스 부분이고 제가 별다른 설명은 하지 않을 테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포머 논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